네, 지금부터 탄소 자원화 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사회자 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강연자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탄소 자원화 포럼은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한 이 포럼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최신 탄소 자원화 정책 동향과 기술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발걸음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환경 경제 모델인 순환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연사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실장님을 모시고 순환경제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입니다. 네, 저는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가 왜 순환경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안 진단과 함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앞서서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 EU에서의 그런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경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다량 생산되고 소비 그리고 폐기되는 이런 선형경제 구조하에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그런 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원이 추출되고 가공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생산된 제품이 결국은 폐기물의 형태로 다량 발생되는 등 다양한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형경제 구조에서 탈피해서 결국 이런 제품의 재사용이라든지 재제조를 통해서 그 수명을 최대한 연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물질 재활용 등을 통해서 생산한 재생 원료를 다시 생산 단계에 재투입을 시킴으로써 그 천연자원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그런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연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업에서의 자원 생산성, 즉 그런 국내 물질 소비량 대비 그 총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그런 자원 생산성이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산 과정에서 그런 그 자원에 대한 소비를 줄여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1인당 그리고 자원 투입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량 배출 사업자에 해당되는 그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의 그런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잔재물량을 제외한 그런 실질 재활용량은 다음과 같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다 보니 이런 순환 이용률 자체는 다시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최종 처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에 해당되는데 매립지로 바로 반입되는 그런 직접 처분량 외에도 이제 소각시설 등의 그런 잔재물이 이제 매립지로 반입되는 간접 처분량을 이제 합한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이런 매립되는 그런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의 그런 최종 처분, 시설에서의 그런 잔여 매립, 가용 용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현재 한 27.4% 정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발생은 계속 늘고 그리고 매립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매립 용량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매립과 소각으로 이제 주로 되어 있는 그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매립이라든지 단순 소각 부분을 줄이고 이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이런 천연자원의 그런 소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이런 온실가스 배출 부분도 이제 저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 경제로의 그런 전환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EU를 비롯한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 그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히스토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이제 유럽 2020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런 EU에서도 그런 경제 그런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성장과 그리고 자원 사용을 디커플링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 효율적 그런 유럽을 목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4년 후에 이제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정책 문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근데 제품의 그런 전주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내부 평가가 있어서 철회가 되었고요. 근데 이듬해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런 순환경제 패키지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이런 제품 수명 전 주기에 걸친 그런 전환을 위한 그런 행동 계획과 그리고 관련된 법령 개정안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또한 지금 현재 이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지표, 모니터링 지표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EU에서는 그 그린딜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자원 효율적 경제를 위한 그런 핵심 그런 전략으로서 순환 경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순환 경제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순환 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제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생산 소비 그리고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생 원료의 그런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혁신과 그리고 기술 투자를 통해서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순환 경제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과 이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런 모니터링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선 법이나 제도 그리고 지침 기반 이 부분이 이제 구축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가 개발이 되면서 2019년도에는 이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량화된 그런 수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발표된 이제 그린딜의 경우에는 이제 탄소 중립과 그리고 자원 효율적 경제를 두 축으로 해서 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경제 성장이 자원 사용과 이제 디커플링 되기 위한 그런 자원 효율적 경쟁력 있는 경제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핵심 수단으로서 이제 순환 경제가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순환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 전략과 그리고 순환 경제 신행동 계획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화학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 산업에 있어서 이런 순환경제의 그런 요소를 포함을 시켜서 탈탄소화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산업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기후 중립적이고 그리고 순환 제품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품 측면에서도 이런 섬유라든지 건축, 전자, 플라스틱, 배터리와 같이 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재사용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재생 원료와 부산물 사용 의무화를 통해서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요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로 이제 연결될 경우에는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에 한해서 또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EU 쪽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에서의 그런 산업 부분과 제품 부분뿐만 아니라 건축과 그리고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런 순환 경제에 대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도 신개축하는 경우에 이제 상당량의 그런 자원이 이제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다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개축할 수 있도록 그런 이니셔티브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농식품 분야에서도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순환 경제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U 그린딜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의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순환 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런 순환 경제 신행동 계획과 그리고 신산업 전략을 이제 올해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에서의 그런 기후 중립과 순환 제품의 시장 주도를 위한 이니셔티브라든지 그리고 특히 배터리 부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부분에 대한 그런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이제 촉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에 대한 신개축이라든지 친환경 식품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니셔티브나 이런 전략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EU에서는 그린딜을 통해서 이를 지원하고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EU에서의 순환 경제 신행동 계획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원료와 부산물 시장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제품의 순환 설계를 이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그러니까 이미 발생된 그런 폐기물 사후 관리 측면보다는 그런 폐기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생산이라든지 소비 단계에서부터 순환성을 이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과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 이런 각각의 그런 밸류 체인 간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각 그런 단계별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협력과 그런 협업이 매우 그런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통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향후 의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역 단위로 이제 순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순환도시를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이제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위해서 이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재정 지원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EU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순환경제 산업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보시는 것처럼 철강과 알루미늄, 플라스틱, 그리고 시멘트 분야에서 이런 순환 시나리오 2050을 통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CO2를 한 40%가량 배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내에서도 이런 순환 경제를 위한 그런 물질 재자원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자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순환 비즈니스 모델 등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런 해당 분야에서 56%가량 그런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철강이라든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분야에서 이런 그 원재료, 천연 자원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이런 재활용을 했을 때 상당량의 그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건축과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이런 다양한 그런 요소들, 재활용이나 재사용, 공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보시는 것처럼 채광과 플라스틱, 이제 시멘트, 모빌리티 등의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순환경제 요소를 포함을 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렇게 CO2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이제 고려를 하거나 그리고 이런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 대규모 전문화 시키고 그리고 분류 자동화라든지 또 이런 플라스틱 기초 소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 상당량의 그런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런 친환경 저탄소 그런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 다음 보시는 것처럼 5개 대표 과제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그런 역점 분야 중에서 이제 총 8개 추진 과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런 사업 그리고 제도 개선 상황을 저희가 발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에서 지금 그린 리모델링 측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에서도 이런 자원순환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고, 그리고 해양 생태계 측면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침적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부표를 이제 100% 전환해 나가겠다라는 사업을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순환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만, 향후에 접목하여서 연계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색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이제 가령 이제 미래차 보급이 이제 가속화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발생되는 폐배터리 관리 측면도 함께 이제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산형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에 이런 전기차 폐배터리가 ESS와 같은 그런 재사용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이러한 에너지 확산 분야에서도 또 순환 경제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녹색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자원순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미래 폐자원이라든지 플라스틱 자원순환과 같은 그런 클러스터 구축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산단에 이런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제재조와 같은 그런 기술 지원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한국형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20년 올해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우선 담아가고 있고요.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보완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성장 경로를 이제 안착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 그리고 자원 효율적 경제로 가기 위해서 이런 그린 뉴딜 부분의 순환 경제와 관련된 그런 비전과 방향이 담겨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환 경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폐기물 자체가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순환 제품 설계를 통해서 이런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산업계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그런 수단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 그런 밸류 체인이 굉장히 연계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생산 단계에서는 두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제품의 그런 친환경 설계,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그런 구조 부분들이 재사용이나 재활용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처음부터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설계가 지원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무지 재활용 통해서 생산된 재생 원료가 또 일정 부분 이상 사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런 원재료, 그런 천연 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용률을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그런 제품들이 소비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녹색 공공 조달 의무 구매라든지 연계가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를 촉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소비를 위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수명을 연장해 나가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특히 재사용이라든지 업사이클링 기술이나 그런 인프라 부분들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물질 재활용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분리선별이라든지 재활용 시설에 대한 용량 부분은 이제 확충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계상에 봤을 때는 재활용 안에 그런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부분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통계 분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물질 재활용만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런 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수립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재생 원료에 대해서도 그 수요를 이제 확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이런 재생 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재생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에 대한 고품질화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이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좀 전략적 수단이 포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그 기술 혁신 부분, 그리고 순환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후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 투자를 할 때 지속 가능성 기준을 6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 경제로의 전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형 그린 텍소노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런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요소 부분들이 또 기준으로서 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그린 뉴딜에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좀 순환 경제 측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설 폐기물 부분에 대한 발생 저감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처리 관점을 더 확대를 해서 자원 소비 도시에서 이제 순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이런 침적 쓰레기 수거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육상 기인한 그런 플라스틱 부분에 있어서의 발생 그런 저감 부분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순환 경제 그런 관리 전략이 이제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재사용이나 재활용 고려하고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포장재에 대한 재질 단일화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에서의 그런 플라스틱에 대한 경량화 부분 같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 소비 단계에서는 그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회용 그런 포장재와 용기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그런 시범 사업을 이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재생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음료 업계와의 그런 역회수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병으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라벨 표시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 재활용 측면에서도 지금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뿐만 아니라 화학적,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초 소재에 들어가는 그런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품질 기준이라든지 기술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그런 재생 원료, 재생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용 비율에 대한 그런 목표 설정, 그리고 이런 고품질화를 위한 그런 기준 제정 부분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에 더해서 통계 모니터링이라든지 녹색 금융 부분들이 이제 이런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리 방향에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물질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의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실제로 탄소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생산 단계에 얼만큼 그런 재생 플라스틱이 현재 재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 부분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도 이런 플라스틱의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업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녹색 금융이 지원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탄소 이제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전기차 사용 배터리 등 이런 그 미래 폐자원 부분들을 재사용하는 것은 또 전기의 탈탄소화와 관련해서도 그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순환경제 요소가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녹색 산업과 관련해서도 특히 이런 그 폐자원 거래량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같이 조성할 필요가 있고, 제재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술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제재조에 대한 품질 그런 기준을 통해서 표준이 확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인증에 대한 품목 확대를 통해서 그 시장을 형성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녹색 금융 투자의 경우에도 좀 이런 지속 가능한 기준으로 순환경제 부문이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통계가 이제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재생자원 이용률처럼 이제 실제 생산 단계에 투입되는 그런 재생 원료의 그런 기여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구축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EU라든지 일본에서처럼 이런 물질 재활용과 그리고 에너지 회수에 대한 통계를 분리함으로써
그런 각각에 대한 탄소 저감 효과가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그런 연구, R&D, 그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전체 이런 국가 R&D 예산 중에서 순환경제와 관련된 그런 R&D 부분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한편 이제 EU 같은 경우에 호라이즌 2020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폐기물 단계뿐만 아니라 그 앞단의 그런 생산이라든지 제품 설계, 그리고 소비 단계, 그리고 순환 비즈니스라든지 더 큰 영역에서의 그런 다양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런 자원순환 플랫폼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순환경제의 경우에는 이런 다부처 그런 정책이 서로 연계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순환 제품 설계에서부터 소비, 그리고 폐기물의 자원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런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처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다부처 차원의 그런 융합 정책 사업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순환 경제를 통해서 이런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제품의 그런 경량화라든지 그런 천연 자원에 대한 소비를 줄여 나가고 여기에서의 그런 재생 원료가 다시 재투입됨으로써 이렇게 자원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런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거버넌스, 재정 투자, 모니터링과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수단들이 함께 포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천연 자원 대체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작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런 전후방 산업과의 그런 연계, 그리고 새로운 그런 뉴 비즈니스 그런 모델 창출을 통해서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플라스틱, 그리고 식품, 전기전자 제품과 같이 이런 자원을 다소비하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특별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런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제시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부분으로 좀 사례로 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전기차가 제조돼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렇게 발생된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좀 자원순환 체계가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임시 보관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스크랩의 경우에는 이제 파 분쇄를 통해서 블랙 파우더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만 이제 주로 또 해외로 많이 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부분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선형경제 구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자원 회수라든지 유가금속에 대한 그런 회수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부분은 앞으로 이런 그 ESS라든지 뭐 이륜차라든지 다양한 그런 용도로 재사용, 재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매우 큰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협업 체계를 통해서 지금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런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그런 원료를 공급하고 거기에서부터 이런 제품 수명도 연장해 나가면서 재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착되지 않은 전기차 이제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충전 대신에 이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또 대여 서비스라든지 또 공유 사업 등에 대한 또 신사업이 지금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야에서 이런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술 개발 및 보급에서부터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의 그런 반납, 운반 보관, 그리고 재제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그런 여러 부처의 법령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다부처 그런 법령, 정책이 함께 이제 융합돼서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 경제를 위해서 그런 다부처들이 같이 좀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도라든지 그 관련된 표준, 그리고 이런 통계와 이력 관리, 그리고 금융 투자, 재정 투자, 그리고 기술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순환 경제에 대한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순환 경제는
이런 그린 뉴딜에서의 그런 기후 중립성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또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연사자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욱 증가되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께서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플라스틱 재활용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즉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결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인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을까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1950년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200만 톤이었습니다. 65년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4억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5년 만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정확하게 200배가 증가를 합니다. 이 추세대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2050년까지 최소 10억 톤, 최대 15억 톤까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앞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9년을 기준으로,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 제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1950년에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 톤이었습니다. 65년이 지난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정확하게 4억 톤이 됩니다. 65년 만에 200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추세대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이 추세대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최소 10억 톤에서 최대 15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9년을 기점으로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동안
인간은 83억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했고요. 이 중에 58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습니다. 58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단 9%만이 재활용이 되었고요. 12%가 소각이 되었고요. 79%가 투기되거나 매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용해서 쓰레기로 버리는 물질 중에서 플라스틱만큼 재활용이 안 되는 물질이 없는 거죠. 65년 동안의 평균 재활용률이 9%라고 한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의 평균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활용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국가나 못하는 국가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독인객인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아직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적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 70년 동안의 우리 소비의 결과 오늘날 우리는 바다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큰 환경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년에 2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4억 톤으로 2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을 바다로 넣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3억 톤으로 3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6년까지 총 1억 5천만 톤의 쓰레기를 바다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40년이 되면 6억 5천만 톤이 바다에 2016년까지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 해양 생물들이 큰 피해를 당합니다. 어민이 그물을 버립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그물로 인해서 바닷속을 다니는 해양 생물들이 그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민은 없는데 그물에 걸려서 해양 생물들이 죽는 것이죠. 이것을 유령업, 고스트 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고스트 피싱으로 수십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됩니다. 크리스 조던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의 장면입니다.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모아서 뱃속에 저장한 다음에 육지로 날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죠.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이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알바트로스 새끼새는 당연히 죽게 되겠죠. 오른쪽 하단의 작은 사진은 이렇게 죽은 알바트로스 새끼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게 되면 이처럼 해양 생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해양 생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쓰레기 관리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아니면 재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쓰레기를 묻을 곳도 태울 곳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의 국내외 여건들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재생원료로 만들더라도 이 재생원료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재생원료가 팔리지를 않으면 재활용 시스템 전체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쓰레기가 소각 매립도 되지 못하고 재활용도 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는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집 앞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런 사태를 쓰레기 대란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한국은 쓰레기 대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발생량,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해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3% 정도만이 물질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페트병은 한 달에 약 18만 톤, 1년에 약 21만 톤 정도를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PE, PP는 한 달에 합해서 약 3만 톤, 1년에 약 36만 톤 정도의 36만 톤 정도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활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재생원료의 거래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재생원료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밀어내기 상황인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재활용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재활용 업체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은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처리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결과로 전국에 갈 곳 없는 쓰레기가 투기되는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탈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에 탈출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탈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없는 문명은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탈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플라스틱을 전혀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과 인간 문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탈플라스틱의 방향은 크게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전략은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재사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다른 재질로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재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 수집, 선별, 재활용되는 전체의
체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재활용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선진화시켜서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이런 다양한 과제들을 동시에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왜 재활용이 잘 안 될까요?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재활용률이 그렇게 낮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플라스틱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플라스틱이 변신을 해서 그만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쓰레기로 배출되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쓰레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플라스틱의 재질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잘 하려면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재질별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비닐의 형태가 있고요, 시트의 형태가 있고, 딱딱한 용기의 형태가 있고, 공기를 집어넣은 발포 플라스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별, 재질별로 같은 것끼리 모아줘야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색깔별 선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깔, 형태, 재질,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서 선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에 선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선별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면은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은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하면 이것을 재질별, 종류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선별된 것들을 다시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을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리배출과 선별과 재활용, 이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이 순환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순환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원료를 회수하는 방법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료를 회수하는 것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 모두를 재활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재활용이라고 부르는 것들,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확하게 원료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보고서 문헌들을 읽을 때는 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를 보시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 공정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 기계적 공정과 화학적 공정으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에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파쇄를 하거나 녹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연료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학적 공정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고분자 구조를 저분자 구조로 해중합을 통해서 순수한 원료의 형태로 되돌리는 방법들을 화학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적 공정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화학적 공정은 정확하게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순도가 높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기용제 기반으로 화학적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열적 처리를 통해서 화학적 처리를 할 것인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기용제 기반은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촉매 등을 사용을 해서 분자 구조를 저분자 구조로 바꾸는 해중합 단계까지 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열적 처리 방법은 결국은 열분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분자의 플라스틱을 저분자 구조로 해중합을 시켜서 순수한 형태의 원료를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열분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각이라고 하는 연소의 방법과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분해 혹은 가스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반응조에서 무산소 상태로 갈 거냐, 저산소 상태로 갈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고분자 구조가 분해되면서 저분자 상태로 환원이 일어나면서 순수한,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원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질별로 재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종류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방법이 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적 재활용은 거의 초기 단계에서 아주 극소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페트병은 색상이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료병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투명한 페트병의 몸체를 팥에 세척을 해서 페트 제품 혹은 섬유의 원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발포 상태이죠. 따라서 부피가 크고 가볍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선별 단계에서 스티로폼만 따로 골라낸 다음에 녹여서 공기를 빼내는 감량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공기를 빼내어서 부피를 줄인 잉고트를 생산한 다음에 재활용 업체로 보내서 펠릿이라는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사진, 액자 등의 재활용 제품을 만듭니다. PPPPS의 기타 경질 단일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페트병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PPPPS는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페트와는 다르게 색깔별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섞인 상태에서 같은 재질만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색깔이 섞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의 재생원료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이 되니까 재생원료의 가치가 제일 낮은 등급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에 비해서 PPPPS가 굉장히 낮은 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페트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페트병의 색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음료 페트병들을 다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를 하고 소비자들도 색깔 있는 페트병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페트병의 재질 구조를 개선했다라고 한다면 PPP, PS의 재생원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PPP, PS 병의 색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만이 플라스틱의 재활용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닐은 페트나 PPP, PS와는 다르게 재질별, 색상별,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닐만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혼합 상태이기 때문에 녹여서 재활용을 할 경우에 잘 녹지를 않습니다. 물질 재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품질이 낮은 것이죠. 따라서 수요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의 25% 정도만이 현재 물질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폐기물 고형연료 SRF라고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쓰는 것인데요. 가래떡 모양 정도로 압축 성형을 한 다음에 석탄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태우는 방식이죠. 가장 재활용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 고형연료를 만들더라도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처 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용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된 폐비닐이 선별장에서 적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고형연료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는 화학적 공정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비닐을 열분해를 시켜서 정제연료유, 즉 기름으로 재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제연료, 생산된 기름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비닐의 5% 정도만이 재생연료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목표를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원료를 쓰겠다. 2030년까지는 50%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서 쓰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페트병의 재생원료를 사용을 하려면 그때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품질은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자기 선언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자기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잘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품의 재생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석유계 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일단 구축을 해야 됩니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 물질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 품고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다시 물질로 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석 연료의 신규 채굴을 줄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서
석유계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석유계 플라스틱이 재생원료로 반복적으로 순환시켜주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재생원료의 품질이 고품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생산,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석유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줄여가고 그 공백은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가야 되는데,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고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떻게 적절한 비율로 잘 믹스를 해서 대체를 해 갈 것인가에 관련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모든 플라스틱을 단순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의미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생분해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에 들어갔을 때의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분해 플라스틱이 의미를 가지는 분야는 환경에 투기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용 멀칭 비닐이나 바다에서 사용되는 어구 같은 경우에 환경에 투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의 플라스틱 제품에 한정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우선 전환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분야의 생분해 플라스틱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접촉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재질 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은 생산 단계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분리수거, 선별, 재활용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은 저는 생산자로 하여금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시켜야만 고품질의 재생원료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가 창출이 되고요. 고품질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만이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학적 재활용 방식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장 구조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품질만 좋으면 그 재생원료를 사겠다라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만이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의 한 단계 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앞으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야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국내외 탄소 자원화 기술 현황에 대해서 한국화학연구원 전기원 단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은 이산화탄소와 같이 산업 공정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다시 활용해서 유용한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탄소 자원화 기술의 국내외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정기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의 탄소 자원화 기술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CU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관련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CCU 기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US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CCS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U가 들어가서 CCUS가 되었는데요.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드 스토리지의 약자입니다. 즉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원래는 자연의 탄소 순환 고리가 잘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 기후의 온난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순환 고리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인공 탄소 순환 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CCU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CUS 기술은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전환에 의한 활용 기술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활성이 낮은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고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 기존에는 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이걸 포집해서 지중 저장하는 걸 최상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요 용도로는 탄산음료에 들어가거나 또는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에 요소 비료, 메탄올 또는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료 및 기초화학 제품으로 생산을 하는데 원료로 사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제 전환한다고 하면 항상 이러한 의문점들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면밀히 살펴서 저감 효과가 있는 것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안타깝게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유의미한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이렇게 활용해서 감축시키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전체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인가 하는 건데 범용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저감량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저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활용 방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환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환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EOR, 우리말로 하면 석유 회수 증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탄산음료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수확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용제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용한 제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이산화탄소를 다량 사용할 수 있고 고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탄이나 메탄올, 그 다음에 가솔린, 디젤, 항공유와 같은 연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납타나 메탄올 또는 폴리머와 같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재나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건축 자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기술 중 연료 및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적 전환 경로로는 주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연료 및 화학 제품의 생산을 대체하는 방법이 대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환시키는 방법에는 경로에는 직접적으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인 경로가 있는데, 간접적인 경로는 이산화탄소로부터 먼저 역수온가스 전환 반응을 통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합성가스를 수소와 섞어서 만든 다음에 기존의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직접적이든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플랫폼 컴파운드는 메탄올 또는 피쇼트롭시에 얻어지는 합성 석유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메탄올은 올레핀이나 아로마틱스 또는 피쇼트롭시 합성 석유는 가솔린, 디젤, 항공유, 납사와 같은 기존의 석유에서 얻어지는 제품들을 다 대체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전환에 의해서 고분자, 즉 폴리머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고 석유계 원료로부터만 만드는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혼합 원료로 사용해서 기존의 화석 기반 원료와 이산화탄소를 같이 혼성 중합해서 폴리머 또는 이 폴리머로부터 출발한 플라스틱, 발포 고무, 수지 등을 최종 제품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 콘크리트 골재인데요.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칼슘, 마그네슘 등의 강물과의 탄산화 반응을 통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용 골재 생산에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멘트나 골재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해서 반응시키면 콘크리트 혼합, 탄산화 반응을 통해서 CO2 가공 콘크리트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철강 슬래그나 석탄해와 같은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혼합 반응시키면 폐기물 탄산화를 통해서 건축 골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이 정말 환경에 친화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과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영어로 LCA라고 부르는데요. LCA의 일반적인 개념은 원료의 탄생서부터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사용되고 폐기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서 환경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CCU 기술에 적용한다면 CO2 포집 공정, CO2가 원료이기 때문에 CO2 포집 공정에서부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는 수소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도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미치는가, 그 다음에 CO2 활용 공정에서도 에너지가 투입될 수 있는데 이때 또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배출하는가,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사용되고 폐기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체적인 걸 고려해야 됩니다. 즉 요새 흔히 말하는 탄소 발자국을 정밀하게 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CCU 기술에 대해서 LCA를 적용한 예를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기반의 폴리올 제품의 친환경성 비교가 되겠습니다. 바깥의 빨간색 선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즉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폴리올을 뜻하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20% 섞어서 만든 폴리올의 경우에는 안에 이제 녹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평가해 보면 다양하게 더 친환경적인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기존 석유계 제품보다 약 17%의 감축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이 이산화탄소 활용하는 제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덜 배출하느냐, 이건 상대적인 감축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아예 절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고 배출되지 않는, 즉 카본 네거티브의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의 그런 정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만 해도 대부분 실험실 단계의 연구 개발들이 진행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용화 초기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특히 건축 자재, 그다음에 폴리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상용화에 진입했고요. 그 외에 화학 제품이나 연료 등은 파일럿 스케일 내지는 실증 단계 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CCU 관련한 해외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생가스 활용 부분이 있고 CO2 전환 부분이 있고 유기성 폐기물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철강 부생가스를 원료로 해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철강 부생가스를 원료로 해서 메탄올 제조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도 지금 많은 티센크룹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전환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여기는 파워2X가 주된 기술입니다. 파워2X란 파워, 즉 전력으로부터 기존의 석유계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는 독일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제이고, 연구비가 약 5,16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산탄소를 원료로 해서 다양한 제품 및 연료, 재료들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메탄올 생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메탄올을 제조하는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 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항공유를 제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O2 활용 기술의 동향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과 융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파워2X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기인한 이잉여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어진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촉매 반응시켜 메탄올, 연료유, 아로마틱스, 올레핀 등과 같은 유용한 연료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조금 더 기술이 진보돼서 제가 생각에는 한 2040년경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빛 에너지를 바로 이용해서 광전기화하기 위한 물 분해에 의해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촉매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 훗날에는 결국 인간이 자연계의 광합성 효율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 광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빛 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메탄올, 연료유, 아로마틱스, 올레핀스와 같은 이런 유용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CCUS 관련한 국내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CCS 2020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CCS 원천 기술을 주로 개발하는데, 또한 이산화탄소 전환하는 이용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에 이미 종료되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맡고 있는 차세 탄소 자원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계 극복력 탄소 자원화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자원화 기술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로 강물화하는 기술을 실증하여 이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시작한 카본2X 기술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이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전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CCS 2020 사업이 올해 종료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미세조류 배양 공정이 1톤 규모에서 실증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름산 제조 공정이 하루 10kg 규모에서 실증되었고, 이런 기술들은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개발하여 이것도 또한 기술료를 받고 기술 이전이 되었고, 전기 분해를 통한 합성가스 제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이것도 또한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강물화 기술 개발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용 차수성 시멘트 생산하고 활용하여 이것을 광산 체온제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 최초로 CDM 신규 반복론을 개발하여 UNFCCC에 등록 신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인시투 PCC 기술을 적용한 종이 제품이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미활용 또는 저급 활용된 탄소원을 원료로 활용하여 화학 원료 및 청정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 차세대 탄소 자원화 연구단에서는 미활용 또는 저급 활용 탄소원으로는 부생가스 중에 산업 부생가스 중에 들어있는 탄소원, 즉 메탄이나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와 함께 전환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그런 활용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또 유기성 폐자원을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법, 이때는 이산화탄소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가스 중에는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걸 동시에 전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탄소 자원화 기술들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LC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한 플랫폼 확보하기 위한 일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탄소 자원화 온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런 기술 확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술의 실용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탄소 자원화 신산업 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저희는 1단계 막 마친 상태인데요. 차세대 탄소 자원화 연구단의 개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청정 액체 연료 제조 촉매 및 공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화학, 즉 이론적인 계산화학을 통해서 촉매 성분배열 역할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촉매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감축률을 올리기 위해서 합성 도시가스를 합성해서 만드는 걸 뜻합니다. 동시 생산하면서 반응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공정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과 CO2 저감량을 최대화하는 공정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는 저널 오브 CO2 유틸리제이션이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를 하였고요. 또한 여기서 얻어진 기술들을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언론에 이미 작년 연말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기술은 차후에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우리 2030년에 재생에너지 용량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전력의 20%로 확충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확대 보급되는 재생에너지 용량의 10%를 이산화탄소 활용에 전환에 활용한다면은 연간 이산화탄소 453만 톤을 저감 가능하고 액체 연료는 254만 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또 원천적인 기술이 확보되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전기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서 C2 화합물, 여기서 말하는 C2 화합물은 주로 에틸렌을 뜻합니다. 석유화학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은 굉장히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할 만큼 아주 고와 가치의 귀중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C2 화합물을 생산하는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는데
구리 기반 나노 입자를 이산화탄소 환원 조건에서 형상 변화를 유도하여 에틸렌 생성 선택수를 높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화학회지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석유화학 공정에서 얻은 에틸렌과 같은 가치 있는 화학 물질로 생산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이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활용 시장의 잠재력을 추정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통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발간된 IPCC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활용 시장의 잠재력은 연간 세계적으로 1기가톤이 안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간된 글로벌 CO2 이니시에이티브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약 연간 7기가톤 넘게 시장이 있다고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O 미래 시장의 잠재력의 핵심 고려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확장성은 이 이산화탄소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원료를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지만 확장성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기존 시장에서 큰 수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석유계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더 싸냐 아니면 더 비싸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석유 제품보다는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경성이 되겠는데요.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 환경 친화성 이런 제품과 기술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기 때문에 앞에 가격 경쟁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성이 뛰어난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그런 제품들을 소비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시장 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자재 만드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성숙도로 보면 이미 상용화에 이를 정도로 성숙이 되어 있는 반면에 CO2 소비량은 제품 1톤당 0.1톤이 안 될 정도로 작은 CO2 소비량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은 기존 제품보다 더 향상된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규제로부터 아직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 자재는 안정성이 많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제에 얽매여서 상용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 규모로는 상당히 큽니다. 연간 3천억 내지 3,500억 달러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는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화학 제품이 되겠습니다. 화학 제품은 성숙도는 아직 파일럿 단계고 아직 좀 더 성숙해야지만 상용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2 소비량은 제품 1톤당 이산화탄소가 1톤 내지 2톤 사용되니까 아까 건축 자재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제품 성능에 있어서는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규제로부터도 큰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600억 달러 정도로 아까보다는 좀 작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살펴볼 게 우리가 연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료를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든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성숙도는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파일럿 단계로 아직 상용화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비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말하자면 제품 1톤당 3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은 기존 제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로부터는 오히려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 규모는 연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연간 9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 제품이 되겠습니다. 폴리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기술 성숙도는 상용화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CO2 소비량은 제품 1톤당 약
0.3톤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걸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의 차별화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규제로부터도 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연간 약 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로 네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순환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경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요. 이건 결국 우리가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을 아껴서 쓰자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원에서 에너지 및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방향의 성형 경제였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소비된 자원을 회수하고 이런 회수된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극대화하자 하는 그런 경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자는 것입니다. 즉 CCU는 이런 탄소 자원의 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형 탄소 리파이너리를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건 CCU의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CU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탄소 자원이 있습니다. 산업 부생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도 물론 재활용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중에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탄소 자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탄소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들은 잉여 전력으로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을 저장하는데 대용량으로 장기간 저장하는 데는 여하튼 순환형 탄소 리파이너리에 결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에서 얻어지는 그런 합성 원유라든가 메탄올, 납타, 올레핀, 아로마틱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것을 드롭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업스트림은 변화가 되지만 다운스트림은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다운스트림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체계에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순환형 탄소 리파이너리에서 또 저탄소, 탈탄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 R&D 체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산업들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융합 R&D 추진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다양한 CCU 관련된 온천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얻어진 온천 기술의 성과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탄소 순환형 융합 기술 R&D를 추진하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까지 얻어진 다양한 온천 기술을 조합한 기술의 실증을 하고 또 이러한 실증을 시범 사업에 연계해서 초기 상업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탄소 자원화 또는 탄소 순환형 리파이너리가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은 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산정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탄소 자원화 제품이 초기 시장 진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혁신적인 탄소 자원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육성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화학연구원 전기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엔스타 RNC 이광원 연구소장님께서 순환경제에서의 환경성 평가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엔스타렌시 이광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순환경제의 환경성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순환경제의 환경성 평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성 평가 방향으로는 유럽의 그린딜, 그리고 순환경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과정 평가 또는 전과정 사고의 환경성 평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그린 뉴딜, 그린딜과 관련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린 정책, 순환경제, 탄소 국경세, 탄소 자원화 기술과 관련된 전과정 평가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과정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린 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2019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순환경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시사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딜 정책은 정책 수단에 따라 TBT로 작용할 소지가 높고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7월 저탄소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린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 기술 및 그린 활동이 실제로 그린인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및 활동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전과정 관점의 환경성 평가 또는 전과정 평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및 활동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그린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ISO 14034 그린 기술 검증에 의하면 그린 기술이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서 유익한 환경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기술의 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투자의 그린 경제 활동 원칙에서는 녹색 경제 활동을 위한 6가지 활동을 정의하고 있고 이 중 1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나머지 5개의 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과정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그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그린 정책에서는 전과정 사고 및 전과정 평가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EU JRC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15개 정책, 8개의 지침, 4개의 규정에 전과정 관점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정책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소 자원화를 위한 순환경제, 수소 등의 일부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전과정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여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에서 그린 정책에서 전과정 평가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로 환경 영향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에 따른 하나의 성과 달성이 다른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의 저감이 또 다른 환경 영향의 증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LCA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EU JRC는 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을 위한 자동차 분야 LCA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 내에서 운행될 2020년 혹은 2050년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LCA를 수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및 연료 전지 분야입니다. 하이 가이드라고 하는 LCA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기술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에 대한 인증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환경제의 환경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는 그린딜 정책에서 순환경제 기반의 산업 정책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또 다른 제품 정책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품의 전 과정에 따른 신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U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규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공공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및 공공구매자의 권한 제고, 그리고 제품별로는 전자 및 ICD 제품, 배터리 및 자동차, 포장, 플라스틱, 섬유, 건설, 빌딩과 같은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정책 분야별 정책 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는 전과정 단계별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 수단에는 레벨, 그 다음에 환경기술 검증, PEF, OEF, EU 에코라벨, 이마스, 공공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정책 수단별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 정책 수단 중에서 먼저 레벨입니다. 이는 빌딩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위한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으로 전체 빌딩에 대한 전과정 사고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빌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445를 채택하였고, 여기에는 빌딩의 환경성 평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레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검증과 관련된 정책 수단입니다. 이는 혁신적 환경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신뢰성 있는 환경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환경기술 검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전과정 관점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EF, OEF 관련된 수단입니다. PEF는 우리나라 말로 제품 환경 발자국으로 해석되고, OEF는 조직의 환경 발자국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조직 및 제품의 환경 영향을 측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EU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서 환경 발자국을 계산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순환경제의 필수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U의 에코라벨입니다. 에코라벨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확인을 지원하는 자발적 라벨 제도입니다. 제품의 전과정 환경 영향 저감 성과를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환경제 원칙을 반영하여 에코라벨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마스입니다. 이는 EU의 공식 환경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또한 EU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이마스 인증 기업에 대해서 GPP, 즉 공공구매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구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공구매는 강력한 순환경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GPP는 자발적 수단이지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 순환경제 정책에서 전과정 평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설 분야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빌딩 평가를 위한 정과정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에는 지속 가능한 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수입하는 제품의 내재화된 탄소 함량, 즉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한 직간접의 이산화탄소의 일정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린딜의 기후변화 분야의 의제로 발표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그린딜 정책에 따라 탄소 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2020년 7월 이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2050년 EU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U 노력에 상응하는 역외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고 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분의 대-EU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에 해당이 됩니다. 탄소 국경세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에너지 구성, 생산 방식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탄소 국경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을 보면 11개가 제시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전과정 관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PAF 방법론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자원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및 재사용 관점에서 또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원료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순환경제 및 기후변화를 위한 주요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의 10대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순환경제 및 기후변화에 대한 7개의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그 중에서 하나가 탄소 자원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환경성 평가 필요성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환경적인 타당성이 보장된 탄소 자원화 기술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의 사용이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과정 평가를 활용한 탄소 자원화 기술 평가 분석 및 도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 지원 검증, 연구 방향성 수립, 투자 결정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E에서는 명확한 방법론 및 투명한 데이터에 근거한 전과정 평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EU의 호라이즌 2020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탄소 자원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과정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탄소 자원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산화탄소 배출 메커니즘을 볼 수가 있고 아래의 그림에서는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는 감소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환경 영향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자원화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전과정 평가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평가 그리고 관련 규제 조사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유망 탄소 자원화 기술의 확인 및 분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환경 영향, 즉 기후변화 등의 저감 효과를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평가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LCA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탄소 자원화 기술 전과정 평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요구서에서 전과정 평가에 대한 요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여기서 LCA 방법론 개발, LCA DB 구축, 그리고 LCA 활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LCA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및 이에 따른 공정 설계를 실시한 후에 이에 따라 전과정 평가를 수행을 하고 전과정 평가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위크 포인트를 찾아낸 다음에 다시 이를 연구개발 및 공정 설계에 피드백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의 LCA 수행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해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화력발전소에 포집한 이산화탄소 원료 기반 폴리올과 기존의 폴리올의 환경 영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환경 영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술보다 CO2 기반의 기술이 약 15% 저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고갈의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약 22%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화력발전소에서 포집한 CO2 원료 기반의 C1 제품과 기존 제품의 환경 영향 비교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 환경 영향이 줄어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 영향이 증가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환경영향이 증가할 때 무엇을 통해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자원화 기술 정과정 평가 수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2018년에 해외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고 2019년에 저희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정과정 평가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과정 평가의 정의입니다. 정과정 평가는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 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료의 채취부터 마지막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폐기 단계까지의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목록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체계화하는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과정 평가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이란 하나의 환경 영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영향 범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정과정 사고입니다. 이는 환경 부하의 이동 방지를 의미하며 다른 정과정 단계로 환경 부하가 전가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환경 부하가 전가되는 것, 또는 다른 영향 범주로 환경 부하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구 온난화의 환경 영향이 줄어들 경우에 생태 독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과정 평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과정 평가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및 범위 정의이고, 두 번째는 정과정 목록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정과정 영향평가이고, 마지막으로는 정과정 해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이번에는 LCA 구성 요소 중에서 목적 및 범위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LCA 목적과 LCA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기본 요소들을 정의하는 과정이고요. 목적 정의에서는 왜 LCA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결과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범위 정의에서는 기능 및 기능 단위, 시스템 경계, 할당 절차, 영향평가 방법 등 LCA 수행에서 필요한 어떤 범위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분석입니다. 목록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공정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단위 공정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목록 분석에서 두 번째 과정은 앞에서 정한 단위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계산하고 그리고 정과정 목록을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과정 영향평가입니다. 정과정 영향평가는 앞에서 도출한 정과정 목록 항목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수 요소에는 영양 범주, 범주별 지표 특성화 모델을 선택을 하는 과정, 그리고 LCA 결과의 영양 범주별로 연결하는 분류화 과정, 그리고 영양 범주별 지표를 계산하는 특성화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선택 요소에는 정규화, 그룹화, 가중치 부여를 통해서 단일 지표의 환경 영향을 개선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정과정 해석입니다. 정과정 해석은 앞에서 도출한 정과정 영양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영양평가 결과와 그 해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정과정 평가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과정 관점의 환경성 평가 및 정과정 평가는 순환경제, 탄소 자원화 등 그린 뉴딜 정책에서 그린 기술 및 활동이 실제로 그린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공적인 순환경제를 위한 탄소 자원화 기술 개발과 실용화 그리고 정책 지원을 위해 정과정 평가의 적극적인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순환 경제에서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스타 RNC 이광원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책과 기술의 균형 있는 추진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거름해주신 강연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탄소 자원화 이 포럼을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